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물 연계자산, 그러니까 RWA 시장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온도라는 프로젝트가 토큰화된 주식과 ETF를 그것도 한 번에 98개나 추가했다는 소식이네요. 솔직히 요즘은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상품 추가하는 프로젝트가 워낙 많잖아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발표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라고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 숫자 98개만 보면 뭐 흔한 업데이트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발표는요, RWA가 이제 막연한 미래 비전,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요, 구체적인 상품 그리고 유통의 단계로 넘어왔다.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탄이라서 중요합니다. 아, 상품과 유통의 단계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3가지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98개 추가, 이게 그냥 양적 팽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체인상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상품 진열대가 완성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점이고요. 둘째는 이 토큰화 주식의 본질은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의 결제 및 정산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어떤 금융 인프라의 거래한 변화를 상징한다는 사실이죠. 결제 수단이 바뀐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주식의 코인화는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법적, 기술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기회와 리스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상품 진열대의 완성, 금융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상품 진열대가 완성되고 있다는 말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네, 그 언도의 언도 글로벌 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토큰화된 주식하고 ETF 98종이 추가되면서 전체 라인업이 2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과거에는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누구나 아는 몇몇 빅테크 주식 위주로만 토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늘 보던 이름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다양한 산업 섹터별 주식들, 또 특정 테마를 따르는 상품들,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까지 라인업에 쫙 포함된 겁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 편의점에 제일 잘 팔리는 인기 과자 몇 개만 가져다 놓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형 마트에 제대로 된 과자 코너가 생겨서 뭐 스낵, 비스켓, 유기농 쿠키까지 종류별로 쫙 진열해 놓은 그런 상황이군요. 네, 딱 좋은 비유입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네요. 아, 어떤 걸까요? 그냥 과자 코너가 생긴 게 아니고요. 그 과자들이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농 인증이라는 게 바로 규제 준수,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의미하거든요. 아하, 신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적으로야 누구나 토큰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상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온체인상에서 나는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일부는 에너지 ETF로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지 같은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있는 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스닥 ETF를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법적으로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당장 뭐 증권법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머리에 막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이 구매하는 이 토큰은요. 주식이나 ETF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니다. 네, 법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경제적 성과를 추적하는 일종의 파생상품 토큰,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추적하는 토큰이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애플 주식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실제 애플 주식 가격이 1% 오르면 내가 가진 토큰의 가치도 똑같이 1% 오르고요. 애플이 배당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토큰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동일하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 지갑에 애플 주식을 넣는다는 그 느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 돈 버는 구조는 똑같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주가 갖는 고유한 권리,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주주권은 이 토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는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주식이 코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전통자산 거래에 결제, 정산, 담보, 대출 같은 금융활동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핵심은 자산의 형태 변화보다 그 자산을 거래하는 금융 인프라의 변화에 있는 거죠. 기관 자금의 다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런 다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놓이는 셈인데 이렇게 갑자기 판이 커지면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나비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 진월대가 채워지면서 생기는 유동성과 사용성의 폭발적인 증대입니다. 단순히 선택지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요, 온체인상에서 훨씬 더 정교한 투자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더 정교한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변해서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싶을 때 예전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온체인에서 바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정 섹터의 하락에 대비한 해치 전략이라든가 시장 트렌드에 따른 섹터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현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레고 블록 몇 개만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는 수백 개의 다양한 블록이 생겨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투자 전략의 자유도가 훨씬 높아지는군요.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관급 포트폴리오의 온체인화입니다. 이번 라인업에서 개별 주식보다 ETF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전통 금융기관들은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찍어서 투자하기보다는 ETF로 활용해서 시장 전체나 특정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을 추구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익숙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온체인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건 전통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다리가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토큰화된 ETF를 사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팔아서 현금화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RWA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거래의 현금 다리, 즉 캐실레그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과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뉴스야말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 하루 거래 대금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거래의 단 1%만 온체인으로 넘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인프라 전쟁의 서막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상품 진열대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경쟁의 축은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서 그 상품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하느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상품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술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인프라 전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마치 2010년대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전쟁하고 비슷해요. 당시에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누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주냐, 이걸로 치열하게 경쟁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RWA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스닥의 실제 주식 가격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올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오라클 전쟁. 누가 더 안전하게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 소리의 자산을 옮길 수 있는가를 다투는 브릿지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 기술 표준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해킹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신원 확인을 위한 KYC 컴플라이언스, 원활한 거래를 위한 마켓 메이킹 같은 분야들이 한꺼번에 중요해지는 거죠. RWA는 결국 멋진 기술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운영, 규제, 유통이 모두 결합된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정말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는 특정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한가요?
자료를 보면 이더리움, BNB 체인, 솔라나 같은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어떤 체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현재는 이더리움하고 BNB 체인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고요.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체인으로의 확장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멀티체인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체인마다 주로 활동하는 사용자층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 체인으로 확장하면 유동성이 분산되는 단점도 있지만 동시에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크죠. 각 체인이 상징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과 탈중앙성, 그리고 기술 표준의 상징과도 같죠. 기관 자금을 유치하려면 이더리움 지원은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BNB 체인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유저 규모와 강력한 유통망을 상징합니다.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다가가려면 BNB 체인이 유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아주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이라서 앞으로 주식 거래가 더 대중화되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결제 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주식을 다루는 만큼 현실적인 제약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정말로 대중적인 상시 주식 거래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RWA 프로젝트들의 성패를 갈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ONDO 토큰 가격도 꽤 움직였어요. 물론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니라는 전제하에 투자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토큰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시장이 ONDO 토큰을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서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도가 구축하는 RWA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그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토큰이나 인프라 사용료와 연관된 토큰의 가치도 함께 커질 거란 기대감. 둘째는 토큰화 자산 라인업 확대가 더 많은 유통 파트너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이게 결국 프로젝트의 인지도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기대만으로 투자하기엔 위험이 따르겠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RWA 섹터가 유망하다는 명제가 관련 토큰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결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이건 매우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토큰의 가치가 실제로 어디에서 포착되는지는 프로젝트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토큰은 플랫폼 수수료의 일부를 배당받고 어떤 토큰은 오직 거버넌스 투표권만 가집니다. 또 어떤 토큰은 리스크 관리나 인센티브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따라서 각 토큰의 가치 모델, 즉 토크노믹스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구조가 복잡한 만큼 위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것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는 리스크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권리의 형태입니다. 내가 사는 이 토큰이 실제 주식의 소유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추적하는 토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이 토큰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지, 거래 가능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거래를 위한 호가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자격입니다. KYC, 즉 신원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특정 국가의 국민은 투자가 제한되는지 등 내가 이 상품에 투자할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유동성, 자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넷째는 자산 보관 구조와 파산 격리 여부입니다. 내가 산 토큰의 기반이 되는 실제 주식은 누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리고 만약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할 경우 내 자산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산 격리라는 건 일종의 법적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법적인 금고요? 네.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고객의 자산, 즉 이 금고 안의 주식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분리해두는 장치죠. 이게 없다면 회사가 파산할 때 내 자산도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 법적인 안전장치군요.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외부의 주식 가격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라클이나 여러 블록체인 간에 자산을 이동시키는 브리지 기술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내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이런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권리의 형태, 유동성, 투자 자격, 자산 보관과 파산 격리, 그리고 기술적 리스크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온도의 98개 자산 추가 소식은요, RWA가 더 이상 막연한 아이디어나 테마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과 유통의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온체인 경제의 모든 혈액 역할을 할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온체인 금융 시스템에서 지금의 달러나 원화 같은 현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USDC 같은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